등기 조금 보죠. 그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에 등기에 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그 158페이지를 먼저 보면 이번에 가등기부터 보이죠. 크게 등기는 일반 이론이 있고, 그 등기의 일반 이론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칙이나 이런 이론을 조금 더 배우고 와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가등기가 있고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논점이 있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크게 보면 논점이 한 5개, 크게 보면 작게 보면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거 조금 보자는 건데, 그 2문제 정도 나온다 보면 돼요. 많게 나오면 3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등기 파트가. 근데 문제 수가 2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이 부동산 공시법을 해야 되죠. 그럼 등기법을 해야 되니까 등기의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요. 등기의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등기법에서는 등기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등기의 실체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해 주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우선 이제 가등기 배웠나요? 이 가짜가 붙으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짜가 붙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보통 그 가짜는 가짜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가짜라는 의미를 붙이지 마시고 임시로 한다라는, 또 예비로 한다라는 의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계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계약을 생각해 보면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임시로 뭔가 지정해 놓는 이걸 가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가등기도 실제 등기인 본등기를 하기에 앞서서 임시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요게 가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등기는 배웠다고 했으니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는 거 배웠나요? 알고 있다를 묻는 게 아니고 배웠는지 묻고 있는 거죠. 배우기는 배웠죠. 뭐 기억나는 건 이제 둘째치고. 그럼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고 했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격려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당시로 소급한다. 여기까지는 배웠겠네요. 이렇게 배웠다. 자, 무슨 뜻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하고 3월 1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하나 했는데, 을이 매매를 하고 나서 4월 1일 날은 가등기만 해놨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를 하게 되면 차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실제 본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등기를 2번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죠. 자, 부동산 거래하면서 비용을 작게 들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지, 비용을 많이 들이고자 하는 게 본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비용을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더 큰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겠지. 그럼 만약에 예컨대 을이 기존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갑한테 집을 사자마자 바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4월 1일 날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를 바로 해버리면 1가구 2주택입니까? 그럼 이 주택 가치에 따라서는 중과세를 맞게 돼 있죠. 근데 을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집은 보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팔 건데 아직 안 팔렸어 그렇지. 그런데 내가 왜 세금을 벌써 폭탄을 맞고 시작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임시로 가등기를 해놨다가 8월 달에 이 집이 팔리면 이제 무주택자가 되죠. 그 후에 12월 달에 이전 등기를 마치면 1가구 1주택이죠. 그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 그럼 이 세금 절세의 그 액수하고 가등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확실히 비교하면 그쪽에 큰 쪽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금 절세액이 크죠. 그럼
이런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까요? 어리 이 주택을 먼저 팔고 이 주택을 먼저 팔면 무주택자가 되죠. 그리고 갑한테 이 집을 사서 바로 본등기하면 등기 한번 안 해도 되죠.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게 제일 비용을 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 기다려 주냐라는 거예요. 갑이 어리 이 집 주택 팔고 올 때까지 이 집을 기다려 주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선점은 하고 싶은데 집은 기존의 집은 안 팔리면 이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그럼 1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이제. 자, 어리 A주택의 소유자가 된 시점은 4월 1일이다, 12월 1일이다. 아니, 4월 1일 날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버린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1가구 2주택인데 소급해버리면 그럼 가등기를 해놔도 세금 폭탄 만다는 이야기니까 의미 없죠.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본등기 한때다, 가등기 한때다. 본등기 한때라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시점이 거슬러 가는 건 아니죠. 소유권은 본등기 할 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는 왜 해놨느냐 하면 혹시 이 주택에 갑이 병이라는 자한테 6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리면 하나의 주택에 두 개의 소유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니까.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사라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빠른 게 사라진다, 뒤에 게 사라진다. 시간이 늦은 게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본등기 날짜만 따지면 병은 6월 1일이고 을은 12월 1일이죠. 그럼 이게 더 늦죠. 이게 사라져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남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순서 다툼을 할 때는 12월 1일 날짜로 봐준다, 4월 1일 날짜로 봐준다. 그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다면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당시로 소급한다는 것은 등기 한 날 소유자지만 싸움 벌어질 때는 이 12월 1일 날짜를 마치 4월 1일 날 이전 등기 한 것처럼 싸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소유권자가 되는 시점은 본등기한 때입니다. 그런데 남들하고 싸움하면 4월 1일 순서만큼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순위 보존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등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한다면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할 거냐라는, 혹시 병이라는 자가 6월 1일 날짜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은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했나요? 근데 지금 등기된 자는 누군가요? 그럼 지금 등기된 자는 병이고 을은 갑하고 계약했다면 나중에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러 갈 때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인 갑을 상대로 가야 되는지 현재 등기 명의인인 병을 상대로 가야 되는지 두 명 중에 누군지 따져봐야 되겠죠. 현재 소유자는 마치 병처럼 되어 있으니까 자, 갑한테 간다, 병한테 간다. 그럼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한테 가야 되지 현재의 등기 명의인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갑한테 갈까요? 자,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함으로써 을은 갑한테 가등기를 해놓고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생긴 겁니까? 이 권리가 만약에 물건이라면 아무한테나 가면 되지 뭐. 물건은 누구한테나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권리가 채권이라면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한 특정인만 쫓아가는 권리죠.
이 권리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자, 이 권리가 만약에 채권이라면 어른 누가 하겠나요? 그래서 갑한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냥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하는 상대방은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을 의미한다는 판례를 외울 게 아니고, 왜 갑이 돼야 되지? 어리 가진 권리는 채권이잖아. 채권은 특정인한테 가는 거잖아. 어른 갑하고 계약했지. 병은 세상에 처음 보잖아. 그럼 갑한테 가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이게 왜 채권이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조금 이따 등기 청구권 할 때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서 본다는 것. 다 원인을 따지고 나면 판례도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자, 어른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다? 그럼 갑하고 같이 등기소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등기소에 가야 되겠죠. 등기 신청했죠. 그럼 등기소 공무원이 등기 신청한 서류를 딱 받아서 등기를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하나의 주택에 두 개의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는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버리려고 한 개를 버릴 때는 적어도 날짜를 따지면 결국은 병의 걸 버리게 되죠. 가등기 날짜가 빠르니까. 그걸 우리는 내가 했나요? 등기소 공무원이 했나요? 공무원이 버렸죠. 그걸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등기 공무원이 직권 말소해야 돼. 시험은 이제 응용이 돼서,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면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의 등기는 직권 말소돼야 된다. 오죠? 그렇게 시험 넣을 수도 있고, 살짝 바꿔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고자 할 때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니는 잘못된 등기라고 그 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왜요? 그러니까 직권 말소해야 된다니까. 병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직권 말소한다고. 그걸 살짝 바꿔서 놓는단 말이에요. 또 직권 말소는 알고 있는데 또 이거는 모른다. 이것도 이제 그 고민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걸 이제 알아야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병을 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죽어든 사람 어른 갑을 상대로. 요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거고, 그 등기법에서는 이런 가등기에서 첨부할 서명이라든지 절차를 배우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 가등기를 해야 되고 단독 신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는 민법은 가등기가 가진 법적인 효력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응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 생애 처음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5억 주고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팔고 싶어요. 들어간 지 1년 만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지금 가격이 7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으로 소유권 취득해서 1년 만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차익을 얼마 남기나요? 양도세 얼마 내놔야 되나요? 40% 내놔야 되죠. 이거 8천만 원 내놔야 돼, 양도세. 차익이 2억이죠. 그럼 40%를 지금 양도 차익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8천만 원 세금 물게 되죠. 그럼 이 갑이 실제 손에 지는 돈은 7억에 팔아도 손에 얼마 집니까? 6억 2천원 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살 사람이 생겼는데, 어른 시세가 7억인데 좀 싸게 샀으면 하겠죠. 근데 갑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른 좀 싸게 샀으면 하고, 그럼 이 7억에 내놨을 때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나는 중개업자인 내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전속 중개할 수 있다면 돈 많이 벌죠.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두 사람을 서로 웃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개하는 겁니다. 이 거래를 7억에 거래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를 6억 6천 정도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다운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냥 6억 6천에 거래합니다. 대신에
2015년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들어갔는데 2016년에 지금 파는 거죠. 그럼 2016년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등기만 해놓는 거죠. 그리고 6억 6천을 주는 거죠. 지금 가백에. 가등기를 왜 해놓냐면 도망갈까봐 들고,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받아가냐면 2017년에 받아가는 거죠. 자, 그럼 갑은 2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나요? 그럼 생애 첫 주택은 2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란 말이에요. 10원도 안 내, 양도세를. 그럼 이 갑은 6억 6천에 팔았지만 손에 6억 6천 손에 온전하게 다 지었죠. 그럼 원래 1년 전에 팔아가지고 바로 등기 넘겼을 때에 비하면 4천만 원을 손에 더 지었죠. 어른 7억에 사지 않고 6억 6천에 샀으니까 4천만 원 벌었나요? 둘 다 4천 벌었잖아요. 가등기 하나 해놓음으로써. 그럼 둘 다 4천 벌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등기 비용은 끽해야 120만 원 밖에 안 되거든. 법무사 사가지고 법무사 비용까지 해본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자, 이 중개업자한테 이 갑과 을은 중개 수수료만 줄까요? 양쪽 다 4천만 원 벌게 해놨잖아. 지금 더 받아야지. 컨설팅으로 하든 용역계약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자, 이 갑과 을은 이 중개업자를 신뢰할까요? 앞으로 평생 단골됩니다. 저 사람 좋네. 아, 저 중개업자 사람 너무 좋다. 사람은 좋은데 내 물건은 맨날 손해보더라. 그 사람 안 와 이제. 저 사람 엄청나게 거래를 잘하고 이득을 남기게 해주더라. 게다가 사람도 좋더라. 그게 몰리는 거지 당연히. 부동산이 불황일 때도 있고 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불황이라고 중개업자가 다 돈을 못 벌지는 않습니다. 불황에도 돈 버는 사람은 더 잘 벌어. 그건 능력이에요. 이제 어떤 거래도 서로 웃게 해줄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물론 그 중에는 이렇게 우연히 딱 조건이 맞아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편법이나 불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뭘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머릿속에서 지식이 놀아줘야 이렇게 설득하고 하고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등기 하나 딸랑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딱 써먹는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서는 합격생들을 기준으로 이런 특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실무와 관련한 이런 특강. 단순한 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지는 각종 뭐 비세고 물 셀 때 어떤 특약을 잘 볼 건가 이런 거 위주로 하거든요. 물론 동영상은 없어. 동영상 안 찍죠. 그런 거 찍으면 안 돼. 그냥 합격생 위주. 자, 요게 가등기는 요런 효과를 하나 가진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에 한번 봅니다. 딸랑 두 줄 적어놨네.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하기 전에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실체법 하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민법 그냥.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 그럼 실체 반대말은 절차법인데, 그럼 절차법은 그 권리 의무를 소송 가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져가는 법. 그게 민사소송. 형법은 실체법, 형사소송은 절차법, 민법도 실체법.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 자, 부동산 공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와 절차가 함께 있다. 절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수용보상금을 받는다든지 권리도 생기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분양권도 받을 수 있고 실체와 절차가 함께 있는 것. 자, 2번 본등기 후의 효력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해서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저걸 저한테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당시로 소급한다. 그래서 결론은 순위 보전시키는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157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글자를 한번 분리해 볼까요? 청구권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청구권을 채권하고 99.9%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는 아닌데. 그럼 우리 채권이 뭐였냐면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행사하는 권리가 채권이었죠. 그게 청구권이라.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청구권입니다. 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데 여기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합니까? 등기. 특정인이 그럼 특정인에게 등기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특정인과 특정인은 국가기관이다, 개인이다. 그럼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거 맞나요? 그럼 사법상의 권리다, 공법상의 권리다? 사법상의 권리.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니까.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럼 등기소에 혼자 간다, 둘이 간다? 그럼 공동 신청을 해야 되죠. 등기소에는. 그럼 시험에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의 경우에서만 발생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볼까요? 이거는 속성으로 간 거고. 자, 어리가백에 돈 받아 먹었으면 등기 이전 해주라. 그래서 갑이 가자 오늘 아침에. 그럼 둘이 손잡고 갈 수 있죠. 그럼 어리갑한테 하는 게 신청이다, 청구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손잡고 등기소에 갑니까? 그럼 등기소에는 서류를 집어였나요? 이걸 우리는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죠. 자, 한 명이 갔다, 둘이 갔다. 그럼 공동신청이잖아. 자, 그런데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 없어도 소유자지만 등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하러 가야 되겠죠. 갑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 청구합니까? 이 특정인은 어떤 다른 특정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합니까? 없어. 지 혼자 집 지는데 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있다 없다? 그럼 이건 청구권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지 혼자 오직 등기소에 바로 달려가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공동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자, 보존등기와 같은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뒤에 볼까요? 그럼 등기 청구권의 문제가 생기려면 단독 신청이 아니라야 됩니까? 공동 신청. 등기 청구권은 그래서 공동 신청일 때만 발생합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나요? 이게 인수분해잖아요. 이건 미분, 속성으로. 청구권, 둘이서 되잖아. 둘이 등기소에 가야 되니까 공동 신청이잖아.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데 이걸 못 뽑아내서 빙빙 돌고 있죠. 그 결론 하나 뽑아내려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권은,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한테 했는데 등기 신청권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까? 한 명이든 둘이든 개인과 국가의 문제입니까? 등기소의 문제니까 개인 대 국가기관의 문제죠. 그럼 사법상의 권리다, 공법상의 권리다?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글자는 신청이라는 글자와 청구라는 글자의 차이입니다. 등기 청구, 앞으로 청구라는 것은, 청구는 국가기관에 청구하는 일은 없어요. 청구는 항상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거고, 그렇게 모여진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자, 건축허가 신청이다, 건축허가 청구다? 건축허가 신청. 국가기관에 할 때는 청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신청. 신청이라는 단어는 개인이 국가기관에 할 때,
등기를 신청하든 허가를 신청하든 특정인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할 때를 우리는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디 가서는 똑같이 써먹어야지.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은 집을 산 자가 요구합니까? 집을 판 자가 요구합니까? 집을 판 자가 요구한다. 지금 등기 청구는 산 자가 요구한다. 집을 산 자가 내놔라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아, 좀 빨리 가져가라, 빨리. 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냐? 나도 집 사야 될 거 아니냐? 니 때문에 지금 계속 무주택자가 안 된다. 할 수 있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판 자가 빨리 가져갈 것을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럼 이거는 내놔랍니까? 가져가랍니까? 그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등기 청구는 청구인데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거. 그럼 등기 청구권하고는 주장하는 자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시험에 놓으면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겁니까? 등기 인수 청구권은 매도인이 주장하는 겁니까?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원래 등기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 집주인은 등기해줘야 될 자죠. 자, 다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 되나요 이제? 등기법에서 이렇게 안 했나요? 응? 이런 정도까지 안 나갑니까? 그냥 서류 첨부 서면 바로 들어갔나요? 이렇게 등기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우리가 왜 지금 등기 청구권을 열심히 배우냐면 그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을 가진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적 등기 청구권을 가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요?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면 나는 등기 청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나요? 특정인한테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누구한테나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등기 청구권 가지고 싶나요? 당연히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등기 청구권 가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내가 누군가하고 거래를 하고 부동산 거래하고 등기 하나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할 때 내가 가진 등기 청구권의 힘이 어떤 쪽이지?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죽거나 사나 한 사람한테 목매야 되는지 아니면 양다리 걸칠 수 있는지 그렇게 이제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실체관계와 등기 아까 실체관계라는 게 권리 의무라고 했죠.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한 사람한테 일치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약속.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된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실에 한번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자, 4월 1일 날 주택 사고 팔고 갑이을한테 돈을 받아 먹었으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5월 1일 날 아침에 갑의 집 찾아가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서 빨리 가자 등기소 이렇게 요구하는 날 그날 아침에 소유자 누구다? 아직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아직은 등기가 누구 앞에 되어 있습니까? 그럼 아직은 등기 명의인도 갑이고 아직은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등기가
한 사람에게 일치하나요?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는, 성질은 우리가 만들어 둔 약속에 의한다면 물거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갖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집 사면 죽으나 사나 그 사람한테 집 달라고 해야 되지, 지나가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집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한 사람 쫓아가야 되죠. 물거이다 채권이다. 채권. 자, 비교해 볼까요? 17살짜리가 을하고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겼다가 갑의 아버지가 와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매매는 사라지고 등기만 남은 거죠. 소유자가 누굽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없으면 소유자 누구다?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 합의와 등기 두 개 중에 한 개 없으면 안 된다. 1년 내내 마르고 닳도록 가지고 가라고 했죠. 소유자 갑이죠. 등기 누가 앞에 돼 있나요? 자, 실체법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합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둔 약속에 의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그럼 그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물거이라고 했죠. 그럼 갑이 을한테 그 잘못 넘어간 등기 갖고 와,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죠. 돌려달라고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생각해 보시면 갑에서 을에게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한테 돌아오려면 이거 지우면 되잖아요. 넘어간 거 지워버리면 다시 돌아오죠. 지우는 것을 우리는 말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말소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로 지우나요? 그럼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면 X도 아니고요. 그냥 등기부등본 보면 우리가 구경하다 보면 빨간 줄 한 줄이 쫙 이렇게 꺼진 경우 봤죠? 이게 말소란 말이에요. 그 주소 있는데 빨간 줄로 한 줄 쭉 꺼져 있잖아요. 그게 말소된 거라. 그 말소라는 뜻이, 말소 이렇게 빨간 줄을 꺾고 말소하는 걸 지운다죠. 그런데 무슨 색으로요? 그래서 주말한다는 거예요. 붉을 주, 지울 말, 주말한다 이렇게. 주말이 아니고 주말. 하기야 여러분한테 제가 발음 갖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주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우리는 말소를 요구하는 거고, 일치하면 이전을 요구하는 거고. 그럼 이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 불일치하면 물거이죠.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다음 중 다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띈 것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 한 세 줄은 돼 보통 기본이. 왜? 갑을병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뭐라고 쭉 연결하려면 기본 세 줄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되죠? 이렇게 풀어야지. 한번 보자. 사람은 둘이 있네. 보자. 쫙 읽고 나서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네. 등기는 을이 갖고 있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채권 찾고 있죠? 한번 보자. 사람이 왜 이리 많아? 몇 명이야 이게? 쫙 읽어본 결과 소유권은 갑이, 등기는 정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 물건이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소유권도 갑인데 등기도 갑이네.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죠. 이게 채권이죠. 이게 답이죠. 답 풀었죠. 몇 분 걸릴까요? 1분 안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 그 밀림 같은 전쟁터 안에서 문제 잡자마자 한 보자,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고 등기는 을이 갖고 있고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5번에서 답 발견하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죠. 얼마 안 걸리면 20분 딱 걸립니다. 천천히 읽으면 두 문제 풀고 집에 딱 가면 돼요. 공부 잘하는 거하고 문제를 잘 푸는 건 별개란 이야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 이런 걸 누가 설명 좀 해달라 해서 설명 잘해주는 게 공부 잘하는 거겠지. 저분은 남한테 설명을 그래 잘해주는데 왜 점수는 잘 안 나오지?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저분은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도 못하고 저 찔렀다 뭐 중구난방으로 듣고 있는 내가 더 헷갈려. 근데 시험 치면 점수는 잘 나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하고 점수 잘 따는 거는 별개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맞죠. 시험을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시험은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공부는 오래 하면 실력이 안 납니다. 중개사는 1년이나 2년 만에 바짝 합격할 때가 피크지, 오래 하게 되면 익숙해지지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항상 그 점수대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55점 받아서 1년 더 하면 65점 금방일 것 같은데 또 55점이라 이상하게 안 늘어. 그건 외워버린다고. 외워버리지 이해하려고 안 한다. 그래서 외워서 나오는 점수는 딱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오래 하면 실력은 안 늘는데요, 요령은 엄청 늘어. 눈치는 늘거든. 그래서 진짜 이 중개사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오래 하는 분 많았어요. 왜? 그때는 50분이 아니라 40분 안에 시험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읽지를 못해. 시간 내에 80분 만에 풀어야 되니까 100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야간에 특히 일하다가 이제 오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그 못 풀어. 7년째 하고 있는 7년째. 야간에 직장 다니면서 그 7년째 하는데 그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나 그분만 들어오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강의하는데. 왜? 그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원래 강의가 스타일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은기처럼 똑같아. 그럼 중간에 들어가 있는 농담도 딱 그때만 나온다고. 거기에 그 농담 할 때쯤 되면 저 뒤에서 그분이 옆 사람한테 뭐라 한대. 지금 이 농담 나올 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만 들어오면 신경이 쓰인다는 거지. 내가 속으로, 당신이 바꾸세요. 당신이 바꿔야지. 노경기처럼 하는 당신이 더 대단하다. 나는 7년 동안 듣는 사람 둘째 치고 앞에 사람이 바꿔야지. 자기는 이제 답답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물론 그분 퇴출됐어. 옛날에는 버텨도 지금 이런 시험에는 버틸 수가 없어. 단순 암기일 때는 통했겠지만. 그래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는, 자, 을하고 갑이 약속을 했으면 아직 갑이 약속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아직 안 넘겨줬잖아요. 등기 넘겨주기로 해놓고 안 넘겨줬죠. 그럼 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까? 그럼 지우랍니까? 넘기랍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전이라는 글자가 받쳐줘야 돼. 이전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밑에를 잘 보면 넘어간 게 잘못됐답니까? 넘어간 게 잘못됐다죠. 당신은 소유자가 아닌데 등기를 갖고 있다죠. 그럼 지우랍니까? 넘기랍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말소가 키워드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 채권적인 등기 청구권 성질을 가지면 이전 들어가면 채권이다 물권이다? 그럼 말소 들어가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죠. 가벌병은 관심 없고 처음부터 한참 가벌병이라고 뭐라고 돼 있죠. 관심 없어. 쭉 그냥 가다가 말소, 물권, 말소, 물권, 말소, 물권, 말소. 그렇죠. 다 5번. 가벌병은 읽지 않습니다. 그 말소 이전 다 5번.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놓으면, 그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경우 말소면 5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 5번 찍고 가죠. 5번에 이전이 안 나와. 설정이 나와.
그래서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한 개만 딱 더. 이전 설정 들어가면 채권, 말소 법정 들어가면 물건. 그럼 시험에 법정지상권자가 이렇게 출발하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법정 들어갔으니까. 그냥 지상권 설정 등기 들어가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이전 들어가면 채권, 설정 들어가면 채권, 말소 들어가면 물건, 법정 들어가면 물건. 그럼 만약에 이제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있잖아, 이거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어떤 경우에는 물건이고 어떤 경우는 채권이고, 그래서 답이 이게 5번이 되는 이유를 잘 나는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한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래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게 왜 5번이 답이냐고? 말소 이전. 답 5번 맞네. 그러니까 왜 5번이 답인데 해줬잖아. 말소 이전. 답 5번 맞는데. 그러니까 왜 5번인데 두 번이나 해줬잖아. 말소. 그 이유는 몰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더 했으면 말라고요. 혹시 진짜 집요하게 물으면 가르쳐 줄게.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권이다 물건이다? 채권.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 몇 분 풀어야 됩니까? 하나하나 풀려면 15분 걸릴 수 있죠. 빨리 풀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싫다면 가르쳐 줘. 15분 동안 풀게. 하나하나. 친한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해. 말소. 나머지 다.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면 말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채권인 성질을 가지는 거 한 개만 딱 더 배운단 말이에요. 예외. 이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성질이 물건인 것도 있을 수 있죠. 많아, 예외. 그 중에 우리 시험은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딱 한 개만 배운다. 자, 이전 들어가면, 설정 들어가면 채권이죠. 말소, 법정 들어가면 물건이죠. 단 예외 한 개씩 더 배운다. 나중에 우선은 이틀만 잡고 이렇게 해서 풀 겁니다. 옛날도 아니네. 올해 2차만 친 대구의 수험생 한 분이 나이가 지금 이제 올해 82입니다. 떨어져서 2차. 새로 한 대. 1차는 3번을 걸렸어. 나이 70 넘어서 학원에 와가지고 뭐 이런 중반에 와서 1차만 3번 걸렸으니까 2차가 안 돼. 암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차는 안 떨어져.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학계로는 50점대 밖에 안 나와. 민법이 거의 80점이 나와. 1차 잘 안 떨어져. 민법이 암기 과목이 아니란 겁니다. 나이 80 되신 분도 풀어낸단 말이에요. 글자 40문제 다 풀어. 다 맞추진 못해도. 그분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 가르쳐 주기는 이렇게 가르쳐 줘놨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외우고 있더라고. 그 물 말아 먹고 법정에 간다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이잖아. 물 말아 먹고 법정에 간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 그렇게 이제 외워서 탁탁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외우고, 또 이해되고 이제 이해가 돼 있는 건 이해가 돼 버리니까 잊어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어느 정도 암기하는 게 좋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암기하라는 거잖아요. 공식을 암기해놔야 이제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게 등기 청구권. 자, 그 157페이지를 보시면 읽어볼까요? 재료에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개인이 개인한테 하고 있죠. 그게 등기 청구권. 그럼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를 해줘야 될 자가 등기 의무자. 이와 같이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며, 판결, 상속의 경우와 같이
등기의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있죠. 아까 처음에 등기 청구권 할 때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의 경우에만 발생하지 단독 신청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게 이거는 뭐. 그래 놓고 이제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을 보니까 1.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전 설정 들어가면 채권, 말소 법정 들어가면 물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1월 달에 강의 노트 받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있으니까 지금은 복습하기 위해서 잠시 필기를 하더라도 노트 넣으면 노트를 활용하세요. 노트를 거기에다가 형광펜도 칠하고 예쁘게 칠해가지고 원래 그 강의 노트가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원래 칼라예요. 노트 자체가. 그걸 저한테 준 사람이 칼라로 줬거든요. 근데 칼라로 해서 책을 만들 때는 비싸. 칼라가 한 색상도 아니고 흑백으로 하면 가격이 싸니까 흑백으로 냈단 말이에요. 비싸게 할 필요 있나 싶었어. 그리고 흑백으로 내줘도 여러분이 바르다 보면 칼라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옛날에 7년 전에 강남에 분이 칼라를 받고 싶대. 자기는 칼라 없는데 원본을 달래. 칼라로 만들어서 한다고. 원본을 줬더니 그 몇 분이 어울려서 칼라로 해가지고 복사를 해온 거예요. 그 두 당 한 3만 원 가까이 들었대. 칼라를 개별적으로 하니까. 근데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 칼라로 해놓으니까 별로 그거다가 뭐 그 입힐 필요가 없죠. 다 입혀져 있으니까. 공부를 오래 하더라고. 흑백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칠해가면서 하나하나 봐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얼룩달룩한 거 눈에만 탁탁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한 3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자료는 그걸 보완하는 거지. 그 자료를 주면 합격이다가 아니고 자료를 내 것으로 소화를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뒤로 넘어가서 158페이지를 보시면 본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나중에 실전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그 개념만 잡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부 등본에 요렇게 등기부 등본에 하나 기재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갑과 을이 3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4월 1일 날 을한테 팔렸다 이렇게 되고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갑과 을은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짜고서 허위 표시를 해서 넘겨 놓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매매는 무효고 등기만 남아있죠. 소유자 누굽니까? 남들 눈에는 그게 진실이죠. 근데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진실하고 등기부 등본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고 있죠. 이 불일치를 일치로 바꾸려면 등기소에 갑과 을이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등기소 공무원한테 저기요, 저희들 둘이 실제 매매가 아닌데요, 허위 표시 해놨으니까 등기부에다가 옆에 허위 표시 해놨음하고 좀 적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등기부 등본 본 적 있나요? 자, 우리 눈에는 제3자인 우리 눈에는 진실이 보인다, 등기가 보인다. 그럼 실제 소유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만 봤을 때 우리는 을을 소유자로 추측할 수밖에 없나요? 그럼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현재 등기된 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 O다 X다? 누가 억울합니까? 실제 소유자인 갑은 억울합니까? 억울하겠죠? 그럼 증거를 갖고 와서 깨트리라는 것. 증거를 갖고 와서 판사님을 설득하면 추정된 것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그 전까지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겁니까? 그럼 진실이 아닌 눈으로 보고 보이는 만큼 믿는 힘, 그걸 추정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추정력은 영원한 거다 깨지는 거다? 진실한 증거가 와서 증명이 되면 깨질 수 있나요?
그걸 우리는 추정력이 깨졌다, 깨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번복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배 잘 뒤집어지나요? 배는 깔아앉지 잘 안 뒤집어져. 그냥 깔아앉을 수는 있어도 확 뒤집어지는 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번복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추정 하나 깨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읽어보시면 158페이지에 어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케 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되어 있죠. 그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일단은 권리자처럼 추측하는 겁니까? 그걸 추정력이라고 한다. 추정력은 영원한 게 아니라 깨집니다. 증거만 갖고 증명되면 깨집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그 갑을 권리자로 추정했다가 추정력이 깨지면, 증명이 되면, 갑이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은 깨진다 안 깨진다? 문장은 그렇게 하면 OX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이런 걸 추정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그럼 소유자도 아닌데 소유자로 추정되면 을 스스로 판사님이 설득한다, 갑이 설득하러 가야 된다. 그럼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을이 설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인 갑이 판사님한테 증거 제출해야 된다면 그만큼 갑이 소송에서 이의가 괴로워졌죠. 우리 증거 하나 갖고 사람 잡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에. 그래서 그만큼 증거 하나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그만큼 추정되는 자는 득 본다 안 본다? 이득 볼 확률이 있죠. 그런 게 추정력이다. 그래서 그럼 함부로 등기를 옮겨주지 말든지 왜 옮겨줘놔 가지고 자기는 불리해지고 상대방은 이득을 보게 생겼다. 그럼 도둑놈이 카메라 들고 있으면 도둑질인지 아닌지 증명되기 전까지는 도둑놈이라도 카메라 소유자처럼 추정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게 추정력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그 이제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 앞으로 볼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배웠죠.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 그래서 사실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니까 죄가 없죠. 근데 연예인들은 한번 방송 타면 3년 뒤에 무죄로 나와도 3년 동안 이미 매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방송을 숨겨줘야 되는 거죠. 그 소송 관계는. 소송 관여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나중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죠. 그러니까 그 녹음 테이프나 이런 것을 아직은 무죄인데 함부로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 뭐 녹음 파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밝히면 그건 일단 무죄 추정의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국민들 법감정에서는 저런 걸 왜 안 밝히나? 알 권리 측면에서 밝혀야 되지 않나 싶지만 또 형사 측면에서는 밝히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감정하고 법은 다른 거예요. 국민감정하고. 자, 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 배워보죠. 자,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이건 입문서에 없어요. 등기부 등본 편제, 표제부하고 상란하고, 상란은 다시 갑과 을구로 나눠져 있나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하는 곳이고, 상란 중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 사항을 기재하는 것. 그럼 무효등기의 유용은 표제부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상란에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자, 이제 글자 그대로 이 글자를 한번 봐요. 무효등기를 유용한다고 했죠. 그럼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데 그걸 유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유용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하지 마시고, 자, 애들이 새우튀김 먹고 싶다고 해서 새우튀김 해줄 수 있죠. 딱 한 번 튀겼는데 그 기름 버린다? 안 버린다? 예?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고 그럼 상화됐는데 시커멓게 변했는데 애들한테 먹일 겁니까? 치킨집 하면 안 버려 원래.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밀봉해서 할 수 없는 이상은 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번밖에 안 썼잖아요. 그럼 이거 비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게 재활용이잖아요. 그럼 식용로로서의 이제 용도는 다 했지만 그걸 비누로서 재활용할 수는 있죠. 그럼 비록 무효지만 한번 재활용해서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에는 그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그럼 만약에 갑이 건물을 신축을 4월 1일 날 했다가 5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하고 6월 달에 그 건물이 화재로 불타면 소유권은 있는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사라졌죠? 주택이 불타면 소유권 사라진 거죠? 소유권 없는 소유권 등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소유권이 없는 소유권 등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보존 등기는 돼 있어도 유효다 무효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럼 남들 눈에 보존 등기가 돼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갑이 똑같은 자리에다가 똑같은 형태로 집을 새로 신축할 수 있나요? 그럼 원래는 과거에 불타버린 집과 새로운 집은 같은 집입니까? 다른 집입니까? 그럼 이 잘못된 등기는 빨리 폐쇄하고 새로 등기부 등본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갑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다가 같은 형태로 집을 또 지었는데 뭘 이걸 없애고 새로 하나? 그냥 이것 좀 갖다 쓰자. 재활용할 수 있다 없다? 아직 등기가 없으진 않았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건물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럼 이미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유용할 수 없다. 그게 표제부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판례인데요. 이미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죠? 없다죠? 글자를 고친다면 어디 고칠까요? 시험장에서. 중간에 글자 고칠 데가 없어. 오직 유용할 수 있다냐 없다냐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판례가 1년을 공부하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판례는 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 부정한다 마지막 결론을 고쳐줘야 되는 거니까 판례는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어려운 판례라도 잘 안 틀린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틀리면 중간에 글자 바뀌는 것들을 틀리는 거지 판례 결론을 안 틀린단 말이에요. 자주 보니까. 그럼 다음에 이미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넣으면 찾겠죠? 한 번 들어도 찾아. 다음에 안 들어도. 이상하게 10번을 들어도 헷갈리는 판례가 있고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놉니다.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그게 문제지. 그래도 뭐 귀에는 쏙쏙 들어와. 자, 갑이 4월 1일 날 을한테 돈을 빌리고 주택에다가 저당 잡아줬는데 5월 달에 돈을 갚을 수 있나요? 그 돈 갚으면 저당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저당권은 이제 없는데 저당권 없는 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겁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갑이 을에게 다시 1억을 대출할 수 있죠. 그럼 원래는 이 무효인 등기는 빨리 지우고 새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같은 은행에 같은 사람이 같은 상환 조건으로 또 똑같은 돈을 빌리는데 뭘 지우고 새로 하냐? 그냥 좀 재활용하자. 이렇게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학난에서는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학난에서는 무효등기를 인정하니까 어차피 인정을 안 해줘도 이거 지워도 똑같은 등기가 되겠죠. 건물도 똑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인정해 주면 되지. 그게 무효등기의 유형이에요. 사학난은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병이라는 5월 15일 날짜로 이번 저당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빌려줄 때 을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무효라도 등기가 말소되진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을 때문에 이 돈 못 빌려준다고 하니까 갑이 그 돈은 갚은 돈이라고 하고, 병이 을한테 전화하니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라도 지워주겠다고 이야기해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병은 2번으로 들어갔지만 2번으로 생각한다, 1번으로 생각한다? 그럼 병은 실제로 1번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6월달에 갑하고 을이 만나서 1억을 다시 빌리고 저 4월달에 등기를 유용하자고 이 날짜로 쏙 들어오면 병은 진짜로 2번이 돼버리죠. 억울할까요? 그럼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런 자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험에 무효등기의 유용은 표제부에서는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지만 사학난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허용해도 되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허용할 수 없죠.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나면 이게 어려운 판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게 무효등기의 유형. 자, 잠깐만 하나 더 하고, 등기를 앞으로 더 정교하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등기에서 유명한 초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토지를 을이 병한테 전매할 수 있나요? 등기는 바로 넘어갈 수 있나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 생략 등기 또는 미등기 전매.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득세 한번, 양도세 한번 빼먹게 되죠. 자, 그럼 이걸 국가에서 허용을 할까요? 말리는 쪽일까요? 세금도 작게 내잖아요. 그럼 말려야 되겠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반해서 했죠. 그래서 위반해서 해가지고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렸죠. 그럼 넘어간 등기는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한 거죠.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하지 말아 했는데 해도 유효.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는 게 들키면 세금 폭탄은 맞을 수 있다. 그럼 등기는 인정해줘도 처벌은 받나요? 이런 걸 우리는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 잊어먹고 기억도 안 나는. 가행 규정, 임의 규정. 가행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거 뭐로 설명했냐면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 없이 숙박을 하는 행위. 그거로 숙박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업주는 처벌하죠. 이런 걸 단속 규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사고 터진 경우가 아니고 하러 가다가 들킬 수 있나요? 그럼 청구하러 가다가 들킬 수 있죠.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그럼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다는 거죠. 안 들키면 유효, 들키면 무효. 맞죠?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세상에 열심히 안 들키게 해봐라는 겁니다. 안 들키면 유효, 들키면 무효. 네가 하면 노면서 내가 하면 노면서 네가 하면 불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런 법이 있다는 거지, 대한민국에. 그런데 청구하러 가다 들키면 무효지만 그 와중에도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여기다가 살 붙이는 게 판례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판례 5개 공부하면 시험 치러 가면 된다. 그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어찌됐든가 되고 나면 유효다 무효다? 하러 가다 들키면 하러 가다 들키면 무효죠. 그런데도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면 유효입니까?
자, 이제 이론상 볼까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부동산 토지 사고 판단은 합의 있다 없다?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된다 안 된다? 갑과 을 사이에는 합의는 존재해도 등기는 없으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부족하죠. 갑하고 병은 앞으로 등기는 바로 넘어갈 예정이다 아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다 없다? 합의 있다 없다? 두 개 중에 한 개 없죠. 하러 가다 들키면 유효다 무효다?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으니까. 자, 이론상 됩니까 이제? 삼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갑과 병도 만나서 합의했다는 겁니까? 그럼 합의도 있고 앞으로 등기도 될 예정입니까? 그럼 두 개 다 있나요? 그럼 유효다 무효다? 그럼 우리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공식, 합의하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물건 변동 안 일어난다. 이런 게 된 거 있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써먹는다는 거. 나오는 적적 써먹을 거라는 게 계속. 그래서 그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복습하고 복습. 그렇게 다 풀어낸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올 때마다 청구하러 가는 경우에는 무효, 삼자 간의 합의는 무효, 유효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근데 이렇게 계속 공식 갖고 대입을 하다 보면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이거든 지금.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오늘 배운 게 토탈 2시간 통틀어서 이제 딱 배운 게 이거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물건 변동하기 위해서는 합의하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으면 물건 변동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웠죠. 근데 오늘 하나 추가로 더 배운 게 있네요. 차라리 합의도 없고 등기도 없으면 상속이나 경매나 형성 판결이나 토지 수용처럼 차라리 두 개 다 없으면 물건이 변동할 수 있는 것도 배웠나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더 배울 게 없어. 물건 변동에 관해서는 더 배울 게 없어. 이게 끝이라. 이거 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든 차라리 두 개 다 없는데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예외가 있든 이거 말고 더 배울 게 없다고 그러죠. 1년 내내 다 배울 게 이거랍니다. 그 안에 이제 채워나가는 거지 기본적인 건 다 배웠다. 자,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그런 건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하고 3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4월 1일 날 등기를 넘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뒤에 잘 들리나요? 뒤에 잘 들립니까? 한 번씩 제가 이게 떨어질 때가 마이크가 노래하던 습관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들립니다 해주세요. 자.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고 아니 노래방 이런 데 가서 노래 안 한 지는 한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노래를 마이크를 안 잡아. 그래서 네 노래 안 하나?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니도 하루 종일 마이크 잡아봐라. 또 마이크 잡고 싶으면. 하루 종일 안 그래도 마이크 잡고 있는데 밤에 거기까지 가서 또 마이크 잡고 싶은지 안 잡고. 그리고 계속 강의를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배에 힘이 빠져요.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고음이 안 올라가. 니 어릴 때 좀 소리 질렀잖아. 안 돼. 그래서 요즘은 편안한 트로트만 불러.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트로트는. 트로트도 되게 올라가는 건 안 부르면 되지. 그래서 태지당 노래는 잘 안 불러. 태지당 노래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음이. 자, 갑이 3월 15일 날 사망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부동산은 을한테 갑니까? 상속됩니까? 그럼 상속받을 때는 권리만 받나요? 채무도 받나요? 채무도 승계하죠. 그럼 3월 15일 날 상속받았다가 4월 1일이 되면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등기 전 해줘야 될 채무도 승계받았으니까 등기 몇 번 해야 된다? 원래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한번 하고 다시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죽은 아버지 살아 생전의 일자로 계약서가 있나요? 이때는 병이 바로 등기를 넘기면 돼요. 그럼 등기를 바로 넘길 수 있으면
두 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였죠. 중간 생략 등기.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한 번 줄였으니까. 그럼 그만큼 비용을 줄이게 되죠. 단 이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살아생전에 계약서 일자 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안 돼. 이런 게 없으면 그 등기소나 세무서에서는 세금 떼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비용 줄인다고. 그때는 정상으로 해야 되고, 계약서가 존재하면 그렇다. 한 번은 써먹을 수 있겠네요. 불법으로 우리. 자, 아버님은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2016년에 내가 땅을 팔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지금 계약으로 해서 세금 맞는 거 하고 2008년을 기준으로 세금 맞는 게 7, 8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매매 계약 일자를 2008년으로 해놓고 다만 등기 넘기는 것을 2016년에 넘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몰랐다 하다가 그럼 나는 2008년 기준으로 세금 맞을 수 있죠. 계약을 그때 했으니까. 그럼 한 번은 팔아먹을 수 있죠. 죽은 아버지 평생에 한 번 팔아먹을 수 있죠. 이거 불법이다 아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사무소 위조에다가 큽니다. 그거 들켰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액수가 좀 미미하고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아니면 세무서 조사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위민하면 싸게 주면서 대신에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계약서 종이는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옛날 종이 2008년 매매계약서 적어놓고 종이는 2016년 거 적으면 난리 나요. 종이도 2008년 이전 거 찾아 적어야지. 그 오래된 절에 가서 좀 던졌다가 먼지도 좀 묻히고. 종이에. 인사동 스캔들 안 봤나요? 영화. 그 김래원하고 엄정화 나오는 영화 모르나요? 그 위조하는 거. 그림. 세상이 각박하거든요. 지금 현실이 참 사람한테 상처받고 지금 TV만 틀면 그렇죠.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많이 여유가 있을 때 힐링 좀 하세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즐기고 하지. 뭐 지금부터 그 책만 매달리고 있어요. 나중에 시험 바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일요일날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일요일날 쉽니다. 평일날 공부하고 일요일날 쉬고 하루 충전해야 공부를 또 하는 거지. 무슨 기계도 아닌데 1년 365일을 어떻게 공부만 하고 있어. 우리가 일요일날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평일에도 놀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놀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인사동 스캔들 이런 영화도 좀 즐기고 좋아하는 영화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시험 딱 다가오면 딱 바짝 매달리는. 공부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이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왜 안 해? 본인도 똑같이 시간이 아니라 집중. 그래서 독서실에 야 저분은 한 번 앉았다면 2시간씩 앉아있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하는지 몰라. 30분 40분을 앉아있어도 집중하는 거. 편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뒤에서 딱 가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등을 탁 치니까 너무 놀래. 그건 집중했다는 거죠.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뒤에 가서 치기도 전에 밥 되냐? 발자국 소리 듣고 돌리면 도대체 2시간을 뭐하고 앉아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집중하는 게 3-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이제 무효취소 좀 보러 갑니다.